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 감탄담이나 문화 충격담이 아닙니다. 한 세계적인 기술 지도자가 한국 지하철 앞에 섰을 때 숨이 멎을 만큼 강렬한 충격을 받고 자신의 가치관과 설계 철학을 근본부터 흔들어 버린 순간의 기록입니다. 그는 구글 본사의 핵심 연구자로 인공지능 네트워크와 대규모 시스템을 설계해 온 전문가였습니다. 이미 수많은 특허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인물. 그런 그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지하 공간 앞에서 기계보다 사람 중심의 질서에 먼저 감탄하고 멈춰섰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니. 그 한마디는 기술자에게는 용기가 되고 시스템 설계자에게는 새로운 질문이 되었으며 기계 위주 사고가 익숙한 우리에게는 한 나라의 설계 철학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그는 긴장했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고 어쩐지 모든 것이 미리 설계된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늦지 않게 줄을 맞추고 출입문 센서가 부드럽게 반응하며 문이 열리고 닫혔으며 전광판엔 정확한 도착 시간과 노선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면서도 압도적이었고 그가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마음 한구석이 떨렸습니다. 나는 시스템을 설계해 왔지만 이곳엔 이미 설계된 사람 중심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여행은 관광이 아닌 탐구가 될 것이고 기술자의 시선이 감탄이자 질문이 될 것이며 한국이라는 땅을 새롭게 읽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인트로를 지나 그가 서울의 지하철 한 칸 한 칸을 타고 흐르며 느낀 감정, 질문, 깨달음들을 15단락에 걸쳐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글 본사의 인공지능 네트워크 설계 책임자 마이클 리가명.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이름만으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분산 컴퓨팅, 대규모 시스템 구조 설계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왔고 그의 손끝은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서버를 지휘해 왔습니다. 기술계에서는 시스템 장인이라는 별명조차 붙는 그가 어느 날 한국 기업의 연구에 초청을 받고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구글 클라우드 센터, AI 연구실, 데이터 허브 등을 견학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중 뜻밖의 항목 하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서울의 지하철 역사였습니다. 지하철? 그는 속으로 의아해했지만 그날의 일정을 뒤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는 서울 도로의 복잡함과 고층 빌딩 숲 사이를 지나 지하 통로로 내려가는 입구 앞에 섰습니다. 바깥의 소음이 점점 줄어들고 지하의 정숙한 공기가 코끝을 간지렸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입구를 통과하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내려가고 있었고 양옆 계단엔 사람들이 깔끔하게 한 줄로 내려가고 있었으며 전광판엔 다양한 노선과 도착 예측 시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숨을 멈췄고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화롭게 흐르고 있었고 누구 하나 뛰거나 무질서하게 걷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플랫폼 방향에서 전조등이 반짝이며 지하철 한 대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은 단순한 이동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가 몇 초 단위로 정교하게 조율된 연주 음악처럼 정확하게 하나하나 맞춰져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속으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 기술만의 승리가 아니다. 이건 사람 중심의 질서가 기술 위에 올라선 승리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리가 지끈거릴 만큼 생각했고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했던 시스템들과 비교했습니다. 전 세계 서버와 통신망을 연결하던 복잡한 코드, 데이터 센터의 냉각 구조, 전력 관리, 전부 효율과 속도 중심이었다는 사실이 한순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정면 벽면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거기엔 환승선, 지선, 간선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었죠. 그 지도는 단순한 지도 이상이었습니다. 정보가 공간으로 구현된 구조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단했습니다. 이곳에서 질서가 기술이라는 질문을 품고 이 땅을 새롭게 읽기로. 그의 심장은 미묘하게 떨렸고 마치 지금부터 걸어갈 길이 누군가 미리 설계해 놓은 듯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지하 플랫폼으로 내려간 마이클은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공간을 스캔하듯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단순한 건축 구조나 설비가 아니라 어떻게 이 질서를 구현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사람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은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해진 승강장 앞에서 줄을 맞추고 서 있었습니다. 각 칸마다 서 있는 사람들의 간격은 일정했고 그들 사이엔 순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흐르고 있었죠. 줄을 선 위치 아래에는 타는 곳이라고 적힌 한글 안내선이 정갈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 선 하나가 만들어낸 행동 유도 구조에 그는 감탄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에게 충격을 준 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바로 의식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정돈된 흐름. 누구 하나 통제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정해진 위치에서 기다리고 문이 열리면 조용히 타고 내리는 그 구조.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 정보가 섬세하게 맞물린 하나의 인간 중심 알고리즘 같았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하철 도착 시간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30초. 그는 속으로 정말 이 시간에 도착할까? 하고 의문을 가졌지만 곧 그 생각은 부끄러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확히 90초 뒤 지하 터널 안쪽에서 조용한 진동음이 들려오고 곧 전조등이 빛나는 지하철 한 대가 부드럽게 진입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시계 바늘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는 지하철이 플랫폼에 멈추는 동안 승객들이 서로의 순서를 존중하며 타고 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문화적 합의 같았습니다. 어떤 기술도 이 정돈된 사람의 흐름을 강제하지 않았고 어떤 권력도 줄을 서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닥에 붙은 한 줄의 성과, 승객 스스로의 내면, 질서가 이 구조를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순간 이 지하철 공간은 단순히 열차가 다니는 통로가 아니라 문화가 구현된 프로토콜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가 구글에서 설계했던 모든 시스템 알고리즘, 데이터 최적화, 사용자 흐름 분석이 이곳에서는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얼마나 깊은 설계인지 그는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전동차에 탑승하자마자 가장 먼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전광판엔 다음 정차역, 환승 노선, 남은 시간 등이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출력되고 있었고 그 정보들은 명확하면서도 친근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정보의 간결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출력하면서도 복잡성과 혼란을 줄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서울 지하철의 전광판은 단 몇 줄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칸 내부의 구조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좌석은 깔끔하게 정렬돼 있었고 기둥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스티커가, 문 옆에는 응급시 사용 가능한 비상 버튼과 사용법이 한글과 영어로 간단 명료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지하철은 모든 사용자를 고려해 설계됐다는 것을.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꺼내 메모했습니다. 정보 구조가 직관적이다. 특히 한글은 음소 단위로 분해되고 결합되는 구조 덕분에 시각적 효율이 놀랍다. 이 문자의 구조가 설계 전반에 녹아든 느낌이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고 지하철 칸의 창밖으로 스치는 광고 패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다음 역의 위치, 열차 순서, 도착 예상 시간 등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들은 실시간 센서와 AI 예측이 아닌 매우 단순하고도 정교한 운영 시뮬레이션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다시 놀랐습니다. 우리는 고성능 알고리즘으로 복잡성을 풀려 했는데 이곳은 질서 자체로 복잡성을 줄여버렸구나. 지하철 내부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의 풍경 같았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강요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질서를 따르게 만드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구조는 기술이 만든 게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글이라는 언어와 그 문화를 품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스마트폰 앱으로 지하철 노선도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서울 전역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는 노선망. 1호선부터 9호선, 경의중앙선, 신분당선 등 무수히 얽힌 노선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돼 있었고 환승역마다 색상이 다르게 구분되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시각적 피로를 줄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확대하고 축소하며 노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이 시스템이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은 왜 일정할까? 노선 색상은 왜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계됐지? 앱과 실시간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이유는? 그는 곧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모든 노선을 시간 중심이 아닌 사람의 흐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었고 정보는 필요 이상 주지 않았으며 시각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글 단어의 길이와 글자 수를 고려한 안내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구조는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세계적인 설계였습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기에 빠르게 읽히고 짧은 공간에서도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정렬성과 시각적 배치에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문자의 구조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는 스마트폰 앱과 현실의 지하철 플랫폼이 1초 단위까지 오차없이 맞물리는 것을 보며 경외심마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정밀도는 대규모 센서와 예측 알고리즘 없이는 어렵다고 여겨졌는데 서울에선 그 모든 것이 마치 기본값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문화로 완성된 시스템. 이곳에선 질서가 하드웨어보다 먼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기술은 조연이었고 사람과 문화를 위한 배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하철은 곧 다음 역을 향해 부드럽게 움직였고 마이클은 진동에 흔들리는 창문을 바라보다가 그 옆에 붙은 긴급 대피도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경로, 정확한 칸 번호, 출구 방향, 그리고 영문과 한글이 나란히 병기된 설명 문구까지. 그는 놀랐습니다.
이 안내문 하나에 긴박함 속 질서라는 개념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각 자신의 노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정도의 위기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와 시각 반응 속도를 고려한 설계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각 출입문 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가, 중앙 기둥 아래에는 비상 통화기가, 좌석 옆에는 유모차 전용 표시와 노약자 배려석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입으로 혼잣말을 중얼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보 중심이다. 하지만 이 정보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면서 그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집중해 관찰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릴 통로를 열어두고 있었고, 승차하려는 사람들은 한 발 뒤에 멈춘 채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멍하니 바라봤고, 이 짧은 15초 사이에 이 나라는 기술보다 문화가 앞서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의 지하철이 단순히 물리적 설계나 하드웨어적 효율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설계가 사람의 습관과 집단 심리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조율된 결과라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이 모든 것을 보조할 뿐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은 출입문 옆에 붙은 작은 안내 문구로 향했습니다. 비상시에는 침착하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익숙한 문장이지만 그는 거기서 진동처럼 퍼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사람을 신뢰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의 기술보다 강한 문화적 신뢰로 다가왔습니다. 열차가 계속 달리는 동안 마이클은 좌석에 조용히 앉아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만들어내는 무언의 리듬에 집중했습니다. 좌석의 진동, 안내방송의 간격, 전광판의 변화주기, 사람들의 이동 타이밍, 모든 요소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정해진 악보 위에서 연주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 리듬은 누가 설계했을까? 단순히 시스템 관리자나 공학자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집단적 시간 감각과 공간 감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정교함은 설명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다니던 BART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차량은 자주 흔들리고 전광판은 지연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승객들은 서로 먼저 타기 위해 경쟁하듯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미국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서울 지하철 한 칸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는 한글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본 서울 지하철의 모든 정보 체계는 한글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음소 분리 구조, 빠른 가독성,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전달력을 가진 이 문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글 자체가 하나의 정보 압축 기술이다. 그는 이어폰을 꽂은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을 힐끗 보며 그들이 지하철 도착 시간, 환승 시간, 날씨, 지하상가 출구 정보 등을 앱을 통해 손쉽게 받아보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앱의 인터페이스 또한 한글의 구조에 최적화되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긴 언어, 기술, 문화가 동일한 원칙 아래에서 움직인다. 이게 진짜 UX/USER 익스피리언스다. 그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구글 수석으로서 수많은 인터페이스 설계를 해온 그에게도
이 정도의 자연스러운 정보 전달 체계는 처음 경험하는 세계였습니다. 지하철은 어느새 중심가를 벗어나 조금 더 외곽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의자에서 일어나 칸 사이의 문을 지나 옆 열차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칸 사이 문 위에도 작은 LED 디스플레이가 있어 현재 칸 번호, 열차 방향, 다음역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CCTV 작동 중이라는 경고 문구가 심플하면서도 눈에 띄게 표기돼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느꼈습니다. 이곳은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지만 정확하게 필요한 순간,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정보 설계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정보를 설계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얼마나 줄일 것인가의 문제다. 서울 지하철은 그 최소화의 기준이 분명하다. 열차가 또 한 역에 도착하자 그는 내릴 준비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출입문이 열리자 승강장 바닥에 표시된 유도선이 눈에 띄었고 바닥에 LED로 투영된 화살표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화살표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안내해 주었고 그 누구도 당황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이 LED 유도선을 보고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수많은 UI/UX 도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디지털 화면 안에서만 사용자 흐름을 고민했지만 이곳 서울 지하철은 현실 공간 전체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UX의 물리적 구현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더 이상 앱이나 웹사이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 전체가 정보 전달 도구였고 서울은 그 도구를 무언가 거창한 기술 없이 사람의 일상 행동에 맞춰 조용히 구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또 한 역에 도착하자 마이클은 플랫폼에 내려 잠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곧 서울 지하철의 또 하나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출구 구조의 정밀도였습니다. 서울의 대부분 지하철역에는 수많은 출구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10개, 많게는 20개가 넘는 출구가 있는데 각 출구는 인근 건물, 상가, 행정기관, 주거지 등 사용자의 목적지와 정확히 매칭되어 있습니다. 마이클은 출구 표지판 아래에 있는 작은 안내지도를 받고 그 복잡함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그것이 사용자를 위한 초정밀 설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고 온 열차가 서 있던 방향에서 5번 출구로 향해 걸었습니다. 가는 길에는 유도선이 바닥에 표시되어 있었고 곳곳에는 노선도뿐 아니라 지하상가 연결도까지 함께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길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정보망이다. 마이클은 그렇게 중얼였습니다. 지하 통로를 걷던 중 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럭, 전동 휠체어를 위한 엘리베이터 연결 라인, 그리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거대한 하늘색 사인에 쓰인 한글의 명확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메모를 남깁니다. 한국은 정보가 사용자에게 다가오게 설계되어 있다. 우리는 늘 사용자가 찾게 만들었다. 이 작은 차이가 경험을 완전히 뒤바꾼다. 이 모든 구조가 마치 사람의 동선을 예측하고 사전에 시뮬레이션한 후에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정보를 배치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설계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의 사용 경험이 모이고 모여 수정과 피드백 끝에 완성된 살아있는 구조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입구 바깥으로 나서며 또 하나의 감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시스템을 만들면서 한 번도 사용자의 발걸음을 그 사람의 눈높이로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사고방식이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외부로 나왔다가 다시 역으로 들어와 다른 노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승을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3호선 플랫폼으로 향했고 곧 6호선으로 환승하는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그는 서울 지하철의 환승 구조에서 또 다른 차원의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지하철 환승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환승 통로는 폭이 넓고 직선적이며 바닥에 정확한 거리 정보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6호선까지 150m 직진, 2분 소요 예상. 이런 문구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사람에게 시간과 방향을 동시에 알려주는 예측 도구였습니다. 마이클은 통로를 따라 걷는 동안 벽면에 위치한 컬러 라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3호선은 주황색, 6호선은 갈색. 각 노선의 색상이 통로 바닥과 벽면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고 그 색상만 따라가면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이건 시각적인 UX의 극치다. 단 한 글자도 읽지 않아도 색상만으로도 사용자가 환승할 수 있다. 더욱 인상 깊었던 건 환승 구간 중간에 배치된 작은 쉼터 공간이었습니다. 벤치와 정수기, 안내 로봇까지 배치된 그 공간은 단순한 통로가 아닌 사람을 위한 멈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메모했습니다. 기술은 흐르게 하지만 문화는 멈추게 할 줄 아는 여백을 만든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뇌리는 멍해졌습니다. 지금껏 그가 설계해온 모든 시스템은 속도, 효율, 처리량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빠르되 사람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이되 사람의 리듬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기획의 차원이 아닌 사고방식 자체의 차이였습니다. 마이클은 입을 꾹 다물고 그저 플랫폼 끝자락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은 기술자가 아니라 배우는 입장이며 서울이라는 살아있는 교과서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익히는 중이라는 것을. 마이클은 어느새 종착역인 듯한 한적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 이름조차 낯설었지만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설계된 이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플랫폼에 앉아 열차가 떠난 후의 정적을 느끼며 그동안의 경험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이제껏 그는 기술을 통제의 도구로 여겨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실수를 하지 않도록, 빠르게 처리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끊임없이 시스템을 다듬고 또 다듬어 왔죠.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여기엔 강제도 통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선택과 배려를 허용하며 그 속에서도 정확한 질서가 유지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누구의 소리침도 불안한 표정도 지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아이, 노인, 외국인, 청년 모두가 자연스럽게 시스템 안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기술이 좋거나 시스템이 정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철학이 시스템 그 자체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곳에선 기술이 사람을 따르고 사람이 기술을 완성시킨다. 이게 내가 놓쳤던 본질이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곳에선 질서가 소리 없이 작동한다는 그 진리를 되뇌며 자신의 가치관이 조용히 바뀌고 있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차를 떠나 역 바깥으로 나오며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지하철과 연결된 지상 공간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상가로 이어지는 통로, 학교 앞 골목, 공원과 연결된 출구들을 거닐며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하와 지상을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해 사람들의 일상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실리콘밸리의 도심과 비교해 봤습니다. 거기는 기술 기업들은 많지만 정작 사람들의 동선은 자동차 중심이었고 도시는 조각나 있었으며 지하철은 목적지가 아니라 비상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지하철은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연결되는 일상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쇼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대화를 나눕니다. 마치 하나의 사회가 그 안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출입구역, 유모차를 끌고 오르는 젊은 부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리프트가 있었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나란히 배치돼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선택지를 주는 설계. 이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서울이라는 도시가 만들어낸 이 조용한 기술의 완성에 깊이 감사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는 더 이상 구글의 수석 설계자 마이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서울이라는 교과서에서 배운 제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구글 본사의 CTO,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던 차세대 도시 시스템 설계팀 전원. 메일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 배워야 할 것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내용을 정리된 보고서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사용자로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체험한 감정, 질문, 충격을 솔직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만들지만 한국은 사람을 설계한다. 그는 메일을 전송한 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에겐 단순한 출장 일정이 아니라 그의 삶과 철학을 바꿔놓은 가장 진심 어린 수업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 준비가 된 설계자가 된 것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그는 그 이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기술도 디자인도 아닌 사람의 철학이 구현된 가장 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